80년대 일본 분명 전성기였습니다. 너무 잘 나갔죠. 그런데 거침없는 이런 질주에 드디어 미국이 제동을 걸게 됩니다. 수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거겠죠. 뭐 다 죽어 나가겠죠. 이때 세계 시장을 석권하던 일본이 이걸 다 사들입니다. 쇼핑이라고 할까요? 그 일본이 또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다시 짓밟게 된 거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죠. 부채에 의한 성장이 부메랑이 된 거죠. 거기에 대통령은 경제를 몰랐고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집착했고 주변 참모들도 무능했습니다. 권위주의의 패착이죠. 관료들은 더 무능했고요. 혹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줄 알고 순진하게 정신줄 놓고 흥청망청 즐긴 우리 모두는 아닐까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이제 와서 결과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죠. 그만큼 압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 우리 북부의 30~40%가 날아갔던 사건이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사건. 지금도 불편하고 아프지만 찐 100%는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앞서 뉴진스 한이의 푸른 상어총 무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자, 아무튼 80년대 일본 분명 전성기였습니다. 너무 잘 나갔죠. 그런데 거침없는 이런 질주에 드디어 미국이 제동을 걸게 됩니다. 베트남전으로 수렁에 빠지고 닉슨 쇼크와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때 바로 이분이 등장합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연준 의장입니다. 그냥 보기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죠. 2m가 넘는 장신의 독일계 유대인이고 지금도 존경과 선망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이분이죠. 우리는 이분의 뉘앙스 하나하나에까지 집중하죠. 아무튼 세계경제 대통령,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이 연준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부양입니다. 일자리를, 고용이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를 관리합니다. 지금처럼요. 그런데 그럼 이 두 가지 임무는 서로 상충됩니다. 진짜 어려운 임무죠. 인기와는 거리가 멀고 욕먹기 진짜 딱 좋은 위치죠. 폴 볼커는 매일매일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 당시 79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심각했고 경기는 최악이었죠. 자, 진짜 난감하죠. 이때 등판한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립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25%죠. 그런데도 전 세계가 죽겠다고 난리죠. 우리 모두 올해 금리 인하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 진짜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20% 금리는 수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거겠죠. 뭐 다 죽어 나가겠죠. 지금 우리가 만약 7~8% 아니 10% 금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마 기업들 절반은 도산하겠죠.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요? 대폭락하겠죠. 당시 미국도 한마디로 절단이 납니다. 좀비 기업들은 다 작살이 나고 실업률은 폭등하고 그야말로 대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미국 자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죠. 한마디로 미국을 싸게 살 수 있는 폭탄 세일이 시작됩니다. 유서 깊은 미국의 랜드마크들, 대규모 공장, 생산시설 다 줄줄이 끌려 나오는 거죠. 이때 세계 시장을 석권하던 일본이 이걸 다 사들입니다. 쇼핑이라고 할까요? 폴 볼커의 구조조정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미국의 자산들을 진짜 헐값에 한마디로 미국을 쇼핑하게 된 거죠. 이건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때렸던 일본이 또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다시 짓밟게 된 거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죠.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의 빌미가 됩니다. 견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89년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황금기였죠. 너무나도 달콤했던 그 80년대 그 시절을 뉴진스의 한이가 다시 소환한 거죠. 일본의 니케이가 90년 1월을 정점으로 보시죠. 이게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죠. 극명해요. 웃을 일은 아니긴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구조조정을 끝내고 충분한 회복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 중대 변수죠. 냉전이 끝나게 됩니다. 미국의 회복, 복귀죠. 그리고 냉전의 종식. 참 이게 뭐랄까요? 국제 정치, 국제 질서의 대립.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균형이 깨지는 거.
우리가 이런 사안을 좀 면밀하게 봤어야 했는데 네, 어렵네요. 이런 변수와 상황에서 1995년 1월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으로 로버트 루빈, 누구는 저승사자라고도 하죠. 이분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이 강달러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 엔화가 79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95년까지 10년 동안 엔화는 250엔에서 79엔까지 찍고 이후 3년 동안 이른바 엔의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엔화 약세는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수출 중심 산업구조인 우리에겐 난감한 상황이 닥쳐오게 됩니다. 달러 강세는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달러의 귀환을 의미하는데요. 각국의 외환보유고에 빨간불이 켜지고 일본도 해외에 나가 있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결정타였죠.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씨앗은 우리의 부채였겠죠.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 빚이죠. 부채에 의한 성장이 부메랑이 된 거죠. 또 우리 모두가 진짜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흥청망청 그 순간을 즐긴 것도 원인이겠죠. 무역 적자가 터져나가도 그 달콤함만을 즐긴 거죠. 환율이 700원, 800원이었으니 거기에 대통령은 경제를 몰랐고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집착했고 주변 참모들도 무능했습니다. 권위주의의 패착이죠. 관료들은 더 무능했고요. 이제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구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부채에 의한 성장에 의존했던 기업인들일까요?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한 대통령일까요? 무능한 참모들, 관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뒤통수를 후려버린 일본일까요? 또 아니면 냉전 기간 동안 내가 뒤 봐주고 공산주의로부터 너희를 돌봐주고 뒤치다거리 하느라 고생했고 이제 좀 밀린 보호비를 걷어내야겠으니 각자 30-40% 정도 내놔라 라고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밀린 청구서를 내민 미국일까요? 혹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줄 알고 순진하게 정신줄 놓고 흥청망청 즐긴 우리 모두는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정리해서 더 세밀하게 영상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전의 기록, 그때의 그 일을 절대로 다시 겪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은 피했지만 이후 확실한 내리막으로 들어가죠. 대참사는 피했지만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은 피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 고통이 장기화되고 만성적인 부작용에 접어들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대수술, 그러니까 혹독한 구조조정과 사회적 대격변을 겪고 일본은 대참사는 피했지만 서서히 시름시름 앓는 환자처럼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조금씩 가라앉아 왔던 거죠. 이게 그때 그 시절의 얘기더라고요.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의 달러 시스템 기반 위에 국제금융, 국제정치, 국제질서였던 거죠. 그리고 뉴진스의 한이가 그 시절을 소환했고 일본인들, 특히 일본의 기성세대들의 추억을 자극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보시죠. 지금 또 뭔가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강달러 그리고 슈퍼 엔조의 도래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가서 일본 오사카 길거리에서 친구는 물론 친척도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신문에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일본이라는 기사도 나와요. 엔저로 일본의 물가 상승이 심각하고 목표로 했던 임금 인상은 지지부진하고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기시다 정권의 인기는 추락하고 환율 시장에 개입하다가 얼마 전 미국이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압박하고 있죠.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경고죠. 그럼 이제 남은 카드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수십 년 제로 금리, 최근 8년은 마이너스 금리, 지금은 0.1%죠. 미국이 5.25, 우리가 3.5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카드, 금리 인상.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지난 30년 동안의 마약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30년 전에 그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은 다 어디 갔죠? 금리 인상과 구조조정이 일본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라인 사태를 보면서 이거 진짜 쉽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후진국 일본,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고 하는 일본, 제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부모 세대 초임과 자녀 세대의 초임이 비슷하다는 일본, 그리고 다가오는 환율 전쟁, 강달러, 슈퍼엔저. 분명 질서의 균형이 깨지는 분위기죠.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말이 참 섬뜩한 요즘이에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암울했던 비참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굳이 예전의 패전의 상처를 복귀해본 이유, 결국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그리고 생존 전략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조업 국가고 대외 의존도가 높고 좁은 면적에 자원이 부족한 게 우리의 주어진 운명이자 조건인데 질서의 균형이 깨지고 환율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어 이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직시하고 이 시기를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야겠죠. 그 시절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는 점. 우리의 국력, 경쟁력, 국제 경쟁력, 우리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분명 그때와는 다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끄러운 과거지만 실패를 교훈 삼아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374페이지에 나오는 구절로 이번 영상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아직 대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언제 우리를 덮쳐올지 알 수 없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요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준이었습니다.